수면. 난 누워서 곧 잠이 들려고 한다. 녹턴. 근심으로 엉그러진 실타를 풀어주는 잠이다. 셰익스피어. 나는 지금 내 머리에 치수를 재는 중이다. 내 머리는 사분면으로 나뉘어 두피에 빨간 연필로 표시되고 있다. 마치 정육점 주인이 표시를 하는 등신고기가 된 기분이다. 머리에 있는 이 표시들은 밤새 내 활동을 기록할 전극들이 놓일 부분이다. 박사과정 학생인 데이빈 워거는 복도 위쪽의 저실에서 내 수면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그는 내 머리에서 젤을 이어폰을 문지르고 있다. 내 두피 위의 죽은 세포들을 닦아내고 전극을 넣기 전에 두피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다. 귀 뒤쪽도 깨끗이 닦아야 세균하지 말을 테니까. 묵은지도 교수 태민인이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게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닌데 대개 사람들이 귀 뒤쪽을 잘 안 씻거든요. 라고 덧붙였다. 이제 내 머리 위에는 그리 더 전극이 붙어졌다. 그래서 전두엽, 측두엽, 도정엽으로부터 식은 에어를 잡아낼 것이다. 그리고 해서 렘 수면 동안에 우리의 몸은 불수 상태가 되는데 이는 꿈을 따라 몸이 움직이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한다. 불수. 이제 마지막 전극이 내 이마 한가운데 힌두교에서 찍는 이마에 점인 빈디처럼 붙여졌다. 내가 알기로는 빈디란 차크라의 에너지의 중심이 모이는 제3의 눈에 붙이는 점을 일컫는다. 서드 아이. 여하튼 각 전극들이 이어진 전선들은 한데 묶여서 내 몸 뒤로 놓였다. 마치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사이보그가 된 느낌이었다. 전선들을 풀어가는 벽에 고정된 기계에 꽂혔다. 이 기계는 내게서 나오는 시그널, 내 팔을 잡아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었다. 영어로는 갑자기 떠오르는 묘안을 내 팔하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 팔은 엄연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그 크기도 각각 다르다. 내 팔은 뇌의 뉴런들에서 발생하는 전기 활동이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 내 팔들은 그 배너를 식별할 정도로 충분히 동기화된다. 나는 지금 로열 홀로웨이 런던 대학교 심리학과 수면연구실에 와 있다. 이 책 내에서 수면이란 약간 특이한 개념이다. 아마 필자가 탐구하는 인간 특성들 중에서 가장 덜 알려진 개념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수면은 상대적으로 연구되어 온 시간이 적으니 말이다. 수면이란 대체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잠을 잘 때 이렇게 잠에 이 장에서 특이점이 또 있다. 바로 언뜻 보기에 수면에 있어서의 슈퍼 후면은 말할 것도 없고 수면에 능하다는 개념조차 불명하다는 것이다. 하루에 겨우 5시간 정도만 자고도 생생한 사람이 수면의 슈퍼 후면일까? 아니면 하룻밤에 10시간이나 자지만은 자신의 생각은 최상 수준을 유지하는 이들의 슈퍼 후면일까? 이 장에서는 이 두 부류에 대해서 모두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하루 24시간 안에 토막장을 여러 번 잠으로써 맞춤형 수면을 수행하는 사람도 만나보기로 하자. 나아가서 수면에 있어서 가장 화제의 중심인 꿈을 컨트롤 가능한 사람들도 만나볼 것이다. 물론 필자가 수면을 하나의 장으로 분류하기는 석연치 않은 구석은 있다. 하지만 수면이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특성인데다가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니겠는가? 태민이는 내 머리에 붙은 전극들로부터 기록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더니 흡속해 했다. 때로는 삶에서 겪는 사건, 사고가 전혀 예기치 못한 특기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법이다. 1890년 독일 제국 기병대의 훈련병이 한스 베르그는 말에서 떨어서 말이 끄는 대포가 이동하는 길에 동댕이 쳤다. 그 순간에 가슴에 철렁하는 기분이 상상이 가지 않는가? 점점 다가오는 죽음 앞에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느낌 말이다. 이 경우에는 죽음이 대포를 끄는 말발굽이 쿵쿵대는 소리로 위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죽음은 결국 오지 않았다. 다행히 대포는 멈췄고 베르그는 목숨을 건진 것이다. 그런데 이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베르그의 여동생이 오빠가 위험에 빠졌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은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베르그의 안전을 묻는 정보를 보내자고 전랐다. 결국 베르그는 이 정보를 받았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어떻게 여동생이 그 위험을 감지했을까? 그는 자신은 내가 여동생이 그런 시간으로 보냈음을 증명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베르그는 이었고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 뇌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해하려는 욕구는 그의 커리어내의 원동력이 되었다. 결국 1924년 베르그는 최초의 인간의 뇌파도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이해진은 MRI 스캔에 의해서 그 존재감이 약간 가려져 온 경향이 있다. MRI는 높은 해상도로 뇌 깊은 곳의 상황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지의 장점은 뇌 활동의 변화를 매 밀리초마다 연구원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재 MRI 기술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비용이 MRI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또한 이지 측정을 하며 하룻밤을 자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거다. 웅웅대는 소리가 나고 몸을 옴짝달싹 하기 힘든 마취 관 같은 MRI 기계 안에서 보다는 말이다. 실제로 그날 밤 수면 연구실에서 나는 상당히 잘 잤다. 내 두피와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진극들은 별로 신경이 안 쓰였다. 건물밖의 술 취한 학생이 우는 소리와 낯선 베개 정도만 내 잠을 방해했을 뿐이다. 한밤중에 노래를 합창하는 학생들 때문에 깬 후에 특이한 꿈 몇 개를 꿨던 기억이 나기도 했었다. 내가 자는 동안에 나를 모니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경 쓰이진 않았다. 그런데 마침 일어나서 감독원의 수면이 컴퓨터에 기록된 걸 보니 연구원들이 얼마나 내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졌는지 깨달았다. 상당히 빨리 잠드셨거든요. 태민이 내 활동을 보여주는 이지 기록을 훑어보며 말했다. 여기서 잠에 빠지기 시작했고요. 여기서는 잠을 방해받았네요. 근데 그건 어떤 이유였는지 몸을 움직여서 그런지 그런 겁니다. 고작 어제 이 사람을 만났는데 벌써 내가 자는 모습을 알고 있다니. 수면에는 총 5단계가 있다. 1에서 4단계 마지막 단계인 렘 수면이다. 우리는 이 단계들을 차례대로 거친 뒤에 다시 1단계를 시작한다. 밤새 각 단계에 들이는 시간의 비율은 여러 이유로 변화한다. 예를 들어서 술 취하거나 약을 먹었거나 무슨 방해받거나 해서 변하는 거다. 수면의 1단계는 얕은 잠으로 각성과 수면의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는 이 단계는 빨리 지나치곤 한다. 하지만 수면 연구실에서 밖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뒤척이느라 잠이 들뜬 상태로 돌아오곤 했다. 타민에는 내 수면 기록에 뭔가 흥미로운 일이 나기 전에 나타난 긴 꼬리 모양의 신동 패턴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보면은 수면 방추였다. 스핀들 수면 방추가 바로 내가 수면 2단계에 들어갔다는 표시였다. 수면 방추. 하룻밤의 이지 수면 기록 내에 가득한 진동과 폭들 가운데에는 약 0.5초 동안에 지속되는 특이하고 신기한 뇌의 활동 구간이 보인다. 이 구간의 주파수는 항상 12에서 14Hz를 유지한다. 바로 이 구간이 수면 방추인 것이다. 수면 방추는 뇌 깊숙한 한가운데 시상에서 발생하는 뇌 경련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면 수면 방추는 뇌 안으로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태민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 새로운 정보를 배우면은 이는 재빨리 해마에 의해서 암호화된다. 이렇게 단기 기억이 저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밤에는 정보가 통합되어야 한다. 밤에 새로운 정보는 신피질 부위로 전달되는데 신피질이란 언어 습득 및 감각 인지를 담당하는 뇌의 넓고 중요한 부위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고할 때 신피질이 크게 활성화되는 것이다. 수면 방추는 신피질 부위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수면 방추가 느리게 지속되는 사람들이 더 지능이 높다는 말도 있다. 그래서 태민현이 내 수면 방추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나는 살짝 실망스러웠다. 그렇게 우리는 내 의무의식의 정기적인 출력 기록을 훑어나갔다. 내게는 그저 흘러는 뾰족하고 그저 그린 듯한 표시인데 태민이는 그처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제 우리는 좀 더 나은 모양의 수면 방추를 찾았다. 태민에 따르면 이 구간에서 내 뇌파들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이는 델타 8라는 것으로 수면의 3단계에서 등장한다. 4단계에서 뇌파가 좀 더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이를 뇌파의 주파수가 감소하는 서파 수면이라 부른다. 3단계와 4단계를 거쳐서 깊은 수면이라 한다. 이 구간에서 뇌파는 부드럽게 구르는 패턴으로 비전문가인 내 눈으로도 그 큰 진폭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 구간에서 완벽하게 외부 세계와 차단이 된다. 깊은 수면에 빠진 이를 깨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만약에 깨운다 해도 정신없고 몽롱한 상태일 때가 많다. 마치 이상한 나라에 있다가 귀환한 듯이 말이다. 지금 내 뇌파를 기록한 보면은
이상한 바다에 왔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지만은 목록한 이유는 운영체계를 재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 접속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 아닌가? 나는 태민행과 계속 간dom의 내 뇌파 기록을 마치 노를 젓듯이 훑어나갔다. 그런데 이 집 패턴이 또 한 번 변하기 시작했다. 태민행에 의하면 나는 이 구간에서 램수면에 들어갔다. 내 양쪽 눈 옆에 붙여진 전극으로부터 기록은 이제 봉우리 홈통 모양의 패턴을 나타냈다. 이런 내 눈이 눈꺼풀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잠을 잘 때 눈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꿈에서 나오는 형상에서 시선을 고정하는지 나는 이 점이 항상 궁금했다. 비렴 쓰며 이지파동. 깊은 수면은 하룻밤의 전반 동안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후반에는 렘수면의 구간이 더 길어지곤 한다. 사람들은 렘수면 주기가 끝나면 일시적인 깨는 경향이 있다. 이 수면 연구실의 모르피우스 태민은 여기서 잠이 깬 겁니다. 실은 기억이 났다. 잠에서 깨서 바꿔서 찌르기 우리 소리를 그리고 혹시 이제 기상시간일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다. 이제 여기서는 뒤적거리기 시작하네요. 패턴. 수면 연구에서 하룻밤을 간 뒤에 나는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여우 한 마리가 정문 풀밭에 엉거린 채 햇볕에 절고 있었다. 주변 길거리에서 차 문이 꽝 닫히는 소리가 나자 여우기가 쩡거렸다. 이제 이웃집 정원에서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니 고개를 들고 쳐다봤다. 아무래도 여우가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도무지 몸을 이완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잠시 뒤에 다시 내다보니 여우는 아직도 잠들어 있었다. 다만 사과나무 아래서 자세를 바꿔서 그늘을 피하고 햇볕에 있다 싸움을 저지르고 있었다. 여우는 24시간 동안에 도둑잠을 여러 번 잔다. 여우잠은 다단계 수면으로 우리 인간의 상승 수면과 대조가 된다. 많은 포유동물들이 다단계 수면을 취한다. 특히 체질량이 적은 동물들이 더욱 그렇다. 이런 동물들은 체내 에너지를 매우 빨리 연소시키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면 중에도 에너지가 연소되므로 일어나서 먹이를 찾으러 가야 할 때도 있다. 개와 고양이들도 이와 비슷하다. 이런 동물들의 경우를 따라 다단계 수면 패턴을 취한 한 인물이 바로 미국의 발명가 건축가인 버크민스터 풀러이다. 너무나 잦은 비행을 해야 했는데다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풀러는 1984년 8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자기 주관이 매우 뚜렷한 사람이었다. 그는 30대에 하루를 6시간 단위로 4번 나눠 일하고 식사하며 살았다. 그리고 각 단위마다 30분씩 낮잠을 한다. 물론 그는 주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스케줄을 다이맥 쉬운 수면법이라고 명했다. 그리고 이 수면법으로 2년이나 보냈다고 한다. 그의 일반인들과 비슷한 수면을 할 때에도 그는 지칠 줄 모르고 의욕이 넘치는 생산적인 삶을 살았다. 그 삶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살았으면 자명하다. 30권이 넘는 책을 출판했으며 많은 발명도 했다. 이름의 60개의 원자들로 이루어진 탄소 분자를 떠올렸다. 버그미스터 주걱 모양의 이 분자는 풀의 지구대식 동과 비슷하다. 이와 같은 풀려는 수면에 있어서 수포 후문이 아닐 수가 없다. 게다가 아마 그처럼 인류에 공헌한 인물도 흔치 않을 거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런 수면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굳은 의지력으로 그런 수면 패턴을 스스로에게 강요한 걸까? 아니면 내면의 어떤 원동력이 에너지원이 되어 일에 매진하게 된 걸까? 오래 잠자는 걸 막은 걸까? 물론 우리는 풀러보다도 훨씬 더 소박한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사회에 더 공헌하고 싶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가족 잘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 않는가? 그러면 풀러처럼 지치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 여유,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말이다. 물론 풀러는 영원한 수면으로 들어간 지 오래다 하지만 현대의 다단계 수면법 연구자들은 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보스턴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스테이버 우버만 시스템이라고 칭한 수면법을 학생 때부터 활용하고 했다. 그녀는 학생 시절에 과제를 쓰고 교정하느라 늘 피로와 싸웠다. 또 때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풀러에게서 영감을 얻다. 그리고는 일반적인 단상성 수면법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우버만이 어쩐지 위브만 씨처럼 들리지 않는가? 사실 스테이버와 그녀의 친구가 처음에 이 수면법을 위브만 씨라고 불렀다. 어쩌면 이 둘은 들어와
이만시의 연관성을 떼어놓고 싶었는지 모른다. 여하튼 덜은 뇌세를 덜 연상시키는 우부만으로 최종 이름을 지었다. 우부만 시스템에서는 4시간마다 20분씩 하루에 총 5번을 잔다. 그렇게 해서 하루 24시 주기 동안에 총 2시간의 잠을 자는 것이다. 그런 하루에 22시간 깨어있는 슈퍼후먼이 되는 것이다. 스테이버에 따르면 이 혁신적인 수면법에 처음 적용하는 과정은 끔찍했다. 감기와 두통, 불안과 우울증 같은 증상도 동반됐다 하지만은 일단 수면법에 익숙해지면 약 2주쯤 후에 그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한다. 생산성이 훨씬 형성되고 더 푹 쉰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 수면법을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혜택을 생각하면 단연 그 값을 하지요. 스테이브는 말한다. 이렇게 매 20분의 낮잠에서 깨려면 알람을 맞춰 놓아야 한다. 하지만 그녀는 정확히 19분이 되면 깨곤 했다고 한다. 물론 이제는 그녀는 더 이상 초인이 아니다. 우부만 수면법은 6개월 동안만 밖에 실행하지 못했으니까 말이다. 6개월이 되자 온갖 사회적인 문제들이 방해하기 시작했단다. 하지만 그 후에 지난 9년간 그녀는 에브리맨3라는 이름의 조금 다른 패턴의 다단계 수면법을 실행해왔다. 이 수면법에는 밤사이 3시간을 자고 낮 동안에 3번 20분간 낮잠을 잔다. 그렇게 하면 24시간 주기에 일반인들보다도 약 4시간 더 깨어있게 된다. 스테이븐은 에이브리맨3가 우먼보다 쉽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이건 마치 울트라 러너에게 24시간 트랙 경주가 고산지대의 100마일 경주보다도 어려운지를 묻는 것과 비쌀지 모른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에이브리맨 3가 일반적인 스케줄에 더 맞겠지요. 우부만보다도 일상 수정 과정이 덜 거꾸를 거고요. 그녀는 말한다. 그녀에 따르면 에이브리맨 3 수면법을 실행하면은 9시 출근과 5시 퇴근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우부만보다 수면 부족이 덜하지만 전체적으로 적응하기는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제게는 현재 에버리맨 3가 더 쉬워요.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다른 이들을 만났을 때처럼 스테이버의 경우에도 내 능력이 한참 뒤처져 있음을 실감했다. 이런 모습들이 다단계 수면법이 있네요. 짧게 자잔다는 것을 연구 주제로 그런 연구가 있군요. 다단계 수면법이다 라는 건데요. 렘 수면. 나는 랜드가 가드는 즉흥적으로 최대한 오래 잠을 자지 않고 깨워서 결심하고, 그래서 도전 10일째 되는 날 쓴 것을 보면 표정 없는 모습에 말은 불문하고 의향도 없었다. 무슨 반응이라도 이끌어내려면 말할 것을 독려했다. 조의 지속 시간은 매우 짧았고 정신적인 능력도 가운데했다. 참가자 100에서부터 한 차례 7시 65까지 까먹었다. 수면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수면이 결핍된 주들은 아주 안 좋은 상태로 죽었어요. 체온이 떨어지고 식욕이 정진되었지만 체중은 주는 상태로 돌도 빠지고 내장 파열도 일어났지요. 이 말을 어떻게 답을 해야 하나 좀 당황스럽다. 다행히 크리너가 나 대신 말이었다. 끔찍한 죽음을 맞았어요. 신진대사의 문제로 인한 그 죽음이었어요. 불쌍한 지들은 정말 큰 스트레스를 겪었거든요. 이 실험의 경악스러운 부분을 걷어내고 무사히 살보자. 이 실험에서 지들은 회전 바닥에 있는 세 장에 갇혔다. 만약에 잠이 들면 지들은 바닥에서 밑의 물로 곤두박질 칠 것이었다. 이 실의 승리로운 점은 렘 수면에 들지 못하게만 해도 지들은 죽는다는 것이다. 아예 잠을 못 자는 것보다도 느리게 죽지만, 그런 이 실험이 수면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 수면, 렘 수면이 비렘 수면. 그래서 우리는 모두 수면 부족일 때 기분이 우울해진다는 것을 안다. 연구에서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일부 가설들에 따르면 수면의 기능은 복잡한 운동 행동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한다. 수면이 기억들을 통합하고 세포 기능을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졌다. 그래서 아기들은 렘 수면을 더 길게 잔다.
아직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것을 배우는 중이기 때문이다. 아기들은 하루에 12시간 렘 수면에 쓰지요. 크리크가 말했다. 하지만 아기들이 꿈을 꾸는지 혹시 꾼다면 무슨 꿈을 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인들에게서 렘 수면 양은 개인차가 있어요.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을 점검하여 항우울제는 렘 수면을 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어떤 경우는 아예 파괴하거든요. 레시 저희나가 말했다. 그 기능에는 아마 낮 동안에 경험한 감정들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렘 수면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 기능에 대해서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다음 문장을 보자. 스크램블드 에그 내 자기 당신이 다리를 사랑하는지 금방 어떤 멜로디가 떠오르는가? 역사상 가장 많이 폴 맥카트니 노래 1964년 어느 호텔방에서 절대 꿈에서 그 멜로디가 떠올라서 쓰게 된 것이다. 잠에서 깨는 순간에 맥카트니는 꿈에서 뭔가 있었다고 느꼈다. 그래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즉흥 가수를 만들어서 이 멜로디를 잊지 않으려 했는데 당시 유명 음악 PD였던 조지 마틴이 맥카트니의 데모 테이프를 처음 들었을 때 노래의 제목은 다름 아닌 스크램블드 에그였다. 이번엔 다른 호텔방을 살펴보자. 그로부터 1년 뒤에 이번에는 가수 리처드가 꿈에서 깬 뒤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타 주법이 떠올렸다고. 나는 맥카트니와 리처드 기자연들의 가장 불멸의 곡들이 꿈의 연주였다고 한 게 마음에 든다. 꿈에 양리학자 오토 레비도 꿈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발견을 하고 뒤이어 노벨상을 수상했다. 미카엘 슈레드는 22살에 꿈에 대한 일기를 썼다. 그러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색다른 시도를 했고 하루에 약 5에서 10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다. 내가 꿈을 꾸는 거 아니면 깨어있는 건가? 주변을 훑으며 그가 현실 세계에 있다는 증거를 체크하려고 했다. 극단적인 편집증처럼 들릴 수도 있다. 혹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인셉션의 시작 부분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건 아니었다. 자각몽을 꿀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연습한 것이다. 자각몽이란 꿈인 줄 알고 꾸는 꿈을 일컬으며 그 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인구의 약 50%가 평생 적어도 한 번은 자각몽을 꾼다고 하니 말이다. 가끔 나도 이런 꿈을 꾼다. 그래서 꿈에서 무서운 일이 생기면은 스스로를 진정이 시킬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괴물에게 잡혀 먹힌다거나 칼에 찔린다거나 절벽에서 떨어지는 등의 상황에서 말이다. 죽어야 하겠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다. 이게 꿈인지를 아니까 좀 더 유쾌한 자각몽에서 내가 날아다니거나 권총부양을 하기도 했다. 물론 자각이 덜 되면은 중력이 나를 끌어내리는 느낌이 들었지만은 자각몽에 빈드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심해요. 미셸 카가 처음 자각몽을 꾼 건 그녀가 19살 대학생 때였다. 그녀는 뉴욕의 로체스터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게 미셸의 첫 자각몽이었다. 자각몽, 각성으로 유래된 자각몽 기법이라고. 그녀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각몽을 꾼다고 한다. 몇 년을 보냈다. 자각몽. 미셸 자각몽 그녀의 커리어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학사 학위를 마치고 대학에서 꿈과 악몽의 연구도 했고, 그래서 학문적으로 또 쓸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어졌네요. 그래서 그녀는 자각몽 상태를 10에서 15분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자각몽에 대해서 이런 미셸의 자각몽 경험하고도 부합한다. 자각몽 스스로 어떤 의도적으로 주체성을 갖고 이렇게 꿈을 꿀 수도 있네요. 한편 미카엘 슈레더의 연구는 자각몽 연습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성취를 설명한다. 성취. 이제 슈레더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자각몽을 연습의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스스로 자각몽을 57%에 달했다. 자각몽을 꾸는 이들도 24%,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이들 중에서 9%는 자각몽을 통해 스포츠를 연습했고 결과 운동 실력이 향상됐다고 했다. 이렇게 이 연구에서 슈레더의 연구팀은 참가자들 한 집단에서 우선 다트를 연습하게 한 다음에 잠에 들게 했는데 다트에 대해서 다트를 총 30번 던지고 나자 참가자들도 기상을 시도했다. 그러고는 꿈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자각몽을 꾼 이들과
꿈에서 다트 연습을 하지 않은 동재 집단은 현실에 다트로 연습을 했다. 그리고 이들의 실력 점수로 어떤 연습도 저희가 삼아하면 그 질과 효율성이 떨어지기 말입니다. 자각몽 속에서의 다트 연습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다트 연습이 가능했지만 어떤 이들은 장애물에 맞서야 했다. 방해물에 했다. 이 독일 선수들은 24%나 정기적인 자각몽을 끝내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도 운동의 훈련의 일부가 될지 모른다고 주장을 했다. 이런 사실들이 한계 이익의 훈련 철학이 연상되었다. 매진을 게인스 영국 사이클링에서 거둔 훈련의 철학이다. 시골애들은 사이클링에서 자각몽소 훈련이 큰 도움을 못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력 훈련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사이클링에서는. 하지만 좀 더 예술적인 스포츠, 예를 들어서 플랫폼 다이나 또 프리스타일 스키 등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법하지요. 예술적인 부분에서 있는 것들은 브런드 제임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금메달 2개나 땄다. 하루 보면 11시간 또는 12시간 잠을 잔다는 것이다. 이렇게 깊은 잠을 자면서 그래서 수면 시간을 확정하는 것이 운동 수행 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죠. 물론 잠을 대항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잠에 대해서 수면 부족의 친구들은 우울감, 주의력, 결핍, 혼란과 의사결정에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수면에 대해서, 수면 건장에 대해서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하룻밤에 고작 4시간의 수면만 필요한 이들은 허세일 가능성이 많다. 일부 사업가 그것이 허세일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런 주장이 실제로 오를 때도 있어요. 유타 대학교 내의 수면각성에서 수면무호흡증, 낮 시간 동안의 나른함, 하지불안 증후군, 그리고 불면증을 겪는 환자들에 대한 현장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수면 스펙트럼에 왜 어떤 이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이 앵앵 가리고 어떤 이들은 올빼미 속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다. 이 문제를 이해하면 수면 장애를 겪는 치료법을 이 여성은 전 세계 자신은 오직 6시간의 수면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재생적인 쇼트 슬립을 저는 이들을 본 적이 없었죠. 존슨은 모녀의 DNA 샘플을 수입해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전문가였다. 여코프 인프가 모녀의 연기소를 보니까 12번 염색 차상에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었다. 6시간마저도 충분한 휴식을 얻을 수 있는가요? 라고 안타깝게 우리는 수면에 대해서 아는 게 아직 너무 적어요. 수면에 대해서 생산성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하루에 7시간 미만의 수면을 스스로 강요하는 게 좋지 않다는 증거는 상당히 명확하다. 너무 수면에 대해서 마가렛 추도 노인은 알츠하이머를 앓지 않았던가? 어쩌면 하루 4시간 전은 그녀의 습관이 발목을 잡은 셈인지도 모른다. 그녀의 수면 습관과 치매가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는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지들은 잠을 자지 못하면 알츠하이머에 걸리거든요. 물론 수면의 이점을 완벽히 이해하려면 수년이 더 걸릴 것이다. 푹 자기를 바란다. 잠을 자자.